드디어 진짜 마지막입니다. 행동경제학 교과서 관련 책 내용을 쭉 살폈는데 아마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추가로 약간 아주 한 두 페이지 정도가 붙어 있는데 이 책을 왜 썼느냐 정도의 그 내용이라서 컨텐츠로 담기에는 뭐 그렇게 아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의 내용들 다 살펴보는 과정이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요거가 끝나고 나면 한동안 다른 컨텐츠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새 일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좀 잘 준비해서 고민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렇더라도 그 펀드 운영 성과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주간 단위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 행동경제학 교과서 마지막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 이 발음이 시원찮은데 취해야 할 행동들인데 혀가 취한 것 같으네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재테크 관련돼서 내용이 많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약간 다르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가볍게 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험 공제 금액을 올려라. 이게 납입보험료를 올려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깊은 인상의 사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뭐 산풍 사건이라든가 뭐 뉘 집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든가 또는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가슴에 감정으로 크게 와닿게 되잖아요. 이런 해당 사건의 실제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이해는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지는 따져보지 않고 의외로 우리 마음에서는 과대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좀 이 워딩이 이 글이 약간 애매하게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보험료가 당신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니까 보험료 좀 뭐 낮춰라 아니면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될 것 같았는데 되려 여기서는 보험료가 보장이 낮은 것보다 높은 보장 상품이 납입금이 좀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에 납입금 대비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납입보험료를 좀 키워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보험료는 올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보험에 대해서 돈을 더 내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방식의 재테크일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와 미국과 상품의 특징이 조금 다르거나 또 같기도 하거나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죠. 여튼 1번 내용은 보험료를 좀 올려서 이런 혜택을 좀 이용하는 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한국 보험과 미국 보험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감안하고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손실에는 스스로 보험회사가 되어라. 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험회사가 되어라.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보험을 좀 많이 가입한다는 거예요. 뭐 TV 홈쇼핑 같은 데 봐도 또 온라인 광고 봐도 보험료 리모델링 이런 내용 많이 있죠. 근데 차라리 이제 스스로가 보험사가 돼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진짜 100억 정도 모아놨으면 1년 60세 은퇴해서 100년 동안 1억씩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원금만 찾아 써도. 그러니까 내가 보험사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 100억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질병 뭐 못 고칠 거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100억 정도를 가지고 예시를 드렸지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의무 말고 다른 것들은 또 좀 스스로 뭐 자차 같은 거 해결할 수 있는 선으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좀 스스로 보험사가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막 나가는 건 좀 아껴봐라.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금으로 신용카드 빚을 모두 갚아라가 3번인데요. 비상금이 있는 뭐 은행 계좌 수익은 5%. 이 책에는 그랬어요. 이게 써진 지가 언제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20년 넘은 책이죠. 그때는 이자가 5%였는데, 야, 지금 이자 5% 준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지금은 뭐 2% 주면 많이 주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좀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5%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를 내가 쓰는 상황에 연체가 있거나 갚지 않은 게 있으면 그 연체 수수료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그 요런 부분에서 아,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기보다는 신용카드 빚부터 갚고 나서 다시 비상금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재테크 서적이나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4번 인덱스 펀드로 바꿔라. 내가 하면 나보다 잘할 것 같다는 착각을 일단 버려야겠죠. 그리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덱스 펀드나 뭐 이건 옛날 책이니까 요즘 같으면 ETF가 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개별 투자 종목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내 자산의 25%를 넘지 않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코인 같은 거 투자했을 때 갑자기 확 급락해 버리면 내 재산 거의 뭐 80% 절반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가끔 안타깝게 생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가시고 코인도 나쁘진 않은데 비트코인처럼 좀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자산이라면 전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요.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주의 사항을 좀 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인덱스 펀드는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인덱스가 가장 좋겠죠. 당장에는 조금 수익이 덜 되는 것 같아도 뭐니 뭐니 해도 대형주들을 모아서 미국 주식들의 인덱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다음에 5번 투자를 분산하라. 투자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은 뭐 약간의 코인이나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많이는 마시고 은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그만둘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죠. 은퇴자도 10년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자금에 그 이상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주식을 편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년 동안에 주가는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 정도는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주식을 담아야 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기본으로 해서 부동산과 채권 등에 분산해서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가 하락하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산을 재검토하라. 이 리밸런싱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았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피어스 원은 이론상으로 분기당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게 되어 있죠. 요번에 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드 쪽으로 조금 더 편입량을 높여놓은 상태가 지난 가을 정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 하락이 되면서 굉장히 유효한 밸런스였던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산을 배분할 때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뭐 저번 달에 바꾸고 이달에 또 바꾸고 다음 달에 또 바꾸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분기당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도 분기당 한 번으로 해서 1년에 4번 이상은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내용이 여기 6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7번은 퇴직연금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라.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물론 연금펀드 등도 적극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이건 미국서 나온 건데, 뭐 우리나라도 그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절반 또 근로자가 절반 납입을 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401k 같은 것이라고 해서 그 DC형 같은 우리나라 DC형 연금 비슷하게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개인이 내는데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쓰기 바빠서 회사와 함께 연금을 같이 공동으로 납입하는 기회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의 2배를 적립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서 10만 원을 적립한다고 해도 회사가 10만 원을 내주니까 20만 원 적립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미국 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국민연금은 물론 연금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런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자동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9번 마지막입니다. 돈 쓰는 습관을 추적해라. 언제나 뭐 기록은 옳은 거죠. 데이터화 시키는 것은 옳은 것 맞습니다.
가계부도 좋고 다이어리로도 좋고요. 한 달치만이라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신의 돈을 지배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이런 기록이나 점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입니다. 모르시는 내용 거의 없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행동경제학 교과서를 공부했던 건 돈을 맞이하는 그리고 저축과 소비를 결정하는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도저히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왜 그런지 나는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없이 살기 어려운 자본주의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하에서 눈을 감을 것 같은데 그때 돈 관리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 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공부해 둘 만한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경제학 교과서를 공부하였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뭐이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피어스1 포트폴리오 성과 보러 갑니다. 요게 지난 4월 말일자이고 오늘이 5월 14일인 거죠. 그리고 미국 장으로는 5월 13일인 거고요. 이렇게 되어진 장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S&P 500도 꺾어져서 내려가고 나스닥도 꺾어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폭이 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영 성과가 의외로 많이 이제 가라앉은 상황이 되었어요. 전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12%였는데 한 4% 정도 선이 내려갔죠. 물론 나스닥이 빠진 것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지만 저희는 4% 정도만 내려갔습니다. 금액 가중 수익률은 중간에 제가 이 포트폴리오 시작하고 한 번 더 자금을 넣어서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겠느냐를 체크하기 위한 그 테스트용이었는데요. 536일 동안 작업을 했을 때 결산일자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5월 13일이 맞습니다. 나중에 기록에는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536일 동안 운영했는데 그래도 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8%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환율이 0.58%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는 거의 지난주와 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같은 금액이 돈은 거의 같지만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13일자 업데이트 미국 증시 보자면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주 대비 2.14% 이거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S&P 500도 2.41%, 나스닥은 한 주만도 2.80% 떨어진 건데요. 이게 지금 5주 연속 그냥 거의 뭐 2%가량 1.5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폭과 여기에 그 우리가 평균 12% 보던 것에서 하락폭을 따지면 이 방어력이 굉장히 괜찮은 펀드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의 미국 장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때문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21년 3월 말 이후 첫 4천선 아래로 내려갔죠. 특히 기술주의 매도가 심각했고요. 나스닥의 하락도 굉장히 컸습니다. 4월자 소비자 물가의 그 상승 내역도 소폭 둔화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거 계속 되는 거구나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소비자 간인 이번엔 생산자 물가 상승세 역시 또 조금은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 뭐 이젠 다 된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께서 연방은행 총재께서 9월까지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금리 인상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그 다급한 이야기를 또 좀 꺼냈고요. 페드의 파월 의장도 경제 연착륙이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더군다나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향후 두 번의 0.5%, 즉 1%의 금리 인상을 일단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 중앙은행에서 증시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일단은 증시라도 좀 가라앉히면서 인플레이션 같이 가라앉혀 줘야 되겠다라는 신호를 확확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증시가 뭐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더라도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다시 회복돼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건이 세일하고 있다 바라보시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거나
또 여유 있는 금액들은 더 이런 찬스에 투자하시는 것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3일자 그 증시와 또 행동경제학의 마무리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네요. 건강하시고 또 한 주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